현재 시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오후 1시 이후부터 그야말로 이제 급락, 또 패닉셀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고 달러 환율은 저희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야간에 또 1,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갑자기 막 변동성이 폭발해 버리네요.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고 그것도 몇천억 1조 차 수준이 아닌 5조, 6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환율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금 보니 유가가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유가가 좀 상승폭을 줄이니까 환율도 좀 다시 1,500원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짐작일 수밖에 없는데 당국의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1,480원 공방을 갖다가 밤사이 그냥 우리 장 열리지 않은 시간에 그냥 해결을 벌이니까. 그렇죠. 오늘도 전약 후강은 처음에 시작은 약하게 시작되는 게 거의 야간 선물 흐름을 보나 해외 증시 흐름을 보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전약 후강이 될라는지. 워낙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 고점 대비 한 10% 지수가 밀린 상황이라서 굉장히 네. 좀 크리티컬한 시점에 도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여러모로 좀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또 변수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분에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어제 어떻게 시장 흐름을 좀 계속 보셨나요, 우리 시장? 그럼요. 예. 네.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요, 당연히. 좀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나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을 하루 같은데. 일단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확실히 전 세계에서 지금 작년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확실하게 특히 마지막 최근 한 달 사이에 들어온 아마 레버리지 자금들이 일정 부분 어제는 좀 줄여지지 않았을까. 예. 오늘 정도까지도 그것이 좀 여파를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항상 이렇게 한 80%만 가져가자. 80%만. 예. 그래서 꽉꽉 채우지 말고 네네. 여력을 한 80%만 적어도 가져가고 20%의 룸, 내가 틀릴 수 있을 거에 대한 룸을 가져가야 된다. 그것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증명된 게 어제의 시장, 네. 이번 주의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하필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특히 이제 아시아권이 대부분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원유 기준으로는 일본은 90%, 우리나라는 70%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일 거기가 정말로 이제 실제로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의 이슈가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이 에너지 공급 자체가 끊기면 사실은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걱정이 일부 있는데 다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첫 번째 장표로도 그래갖고 골드만삭스에서 이것이 완전 봉쇄가 한 달 정도 가면 얼마 정도 유가가 더 오를 거냐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맨 왼쪽이 이제 봉쇄가 완전히 되고 어디로도 못 나오는 이제 그런 케이스면 한 달 정도 봉쇄가 되면 유가가 대략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한 15달러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리스크 프리미엄 빼고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리스크 프리미엄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 대략 한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일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올라가면은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도 더 올라가겠죠, 사실은. 양쪽이 동시에 올라가면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한 20달러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100달러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달러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완전 봉쇄가 한 달 이상 가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거기에 이제 아마 어제 방송에서 많이들 다루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빠지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소위 예비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홍해 쪽으로 빼는 게 있어요. 아하, 그래요? 그게 파이프라인이 최대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 보낼 수가 있고요.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소위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프라자이아라는 또 아, 항구가 있는데 아, 골로 예. 빼는 게 한 150만 배럴 정도 돼요. 예. 근데 합쳐봐야 600만 배럴이라 하루에 한 1,800만 배럴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갖고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2주, 3주, 4주 이제 주로 따지면 3, 4주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3, 예. 4주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이게 석유 유정이란 것은 한번 뚫으면 이것이 다 고갈될 까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얘가 계속 뽑아내어 나오는데 강제로 막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복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차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쉐일 오일하고 좀 다른가 보네요. 기본적으로 유정이란 게 다 그렇거든요. 유정이란 게? 기본적으로 압력에 이제 아, 꽉 막혀있던 걸 뚝 뚫었으니까 글로 뚫었으니까 쏟아 계속 올라오는 쏟아-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강제로 막으면 얘가 어딘가 또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뽑아 올라기도 어렵고 예. 이거 자체가 또 그 사이에 어느 쪽으로 이게 빠져나갔을지도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대략 지금 거기에 저장고 이게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 거기 저장고에다가 빠져나온 걸 저장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아, 결국 호르무즈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이 안 되면은 그렇죠. 어디에 담아둘 때가 재고 당연히 그 한계가 이제 거의 그렇구나. 매일매일 예, 움직이는 게 예. 1,800만 배럴인데 예. 그래서 그걸 꽉꽉 지금 하면 저장고가 대략 한 달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대형 유조선을 갖다 놓고 배아에다가 실는 겁니다. 배에다 실어야 되고. 근데 지금 양쪽으로 다 못 나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들어가 줘야 돼요. 예. 이게 혹시라도 나오는 건 나오는 거지만 일차적으로 생산한 거를 빼내는데 속도가 한계가 있으면 이란의 이슈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담아두는 배들이 유조선이 글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 한 2주까지는 뭐 큰 이슈 없이 가겠지만 3주, 4주 가서도 이것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왔다 갔다를 못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소위 중동의 생산 능력에 대한 이슈까지로 갈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 카타르는 지금 유전을 아예 LNG 지금 가스전을 아예 닫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1, 2주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그 안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3주, 4주로 가면은 유가가 다시 한번 튈 수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좀 면밀히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보호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홍해에서 한번 했었죠. 홍해에서 한번. 홍해에서 네. 저 후티 반군이 아하. 거기 지나는 아, 배들 예, 할 예. 때 소위 미 군함이 이제 줄 세워놓고 한 척씩 옆에서 양쪽에서 딱 서갖고 호송하면서. 같이 끌고 가면서 예.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후티 반군하고 이란하고는 좀 화력의 차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러니까. 아니죠. 사실은 네, 냉정해 네.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그게 또 공짜도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그 군함 한번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세상에 공짜도 없고 이게 만만한 일은 분명 아닐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일단 양쪽이 전쟁을 멈춰야 되겠죠, 사실은. 네네. 그것이 예. 제일 근본적인 해결이고 이 상황에서 그냥 군함을 호위해서 이것을 해결한다. 그것은 소위 표현하는 미봉책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란 사태 관련해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선 그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현 지도자급들이 대거 사망했다고 하니 그걸 갖다가 환호하는 이란 시민들의 장면도 뭐 SNS에 많이 올라오고 보도도 되고 하지만 또 그걸 갖다가 아주 오열하면서 정말 분노하는 또 이란 국민들의 모습도 있고 또 이제 그 튀르키예하고 꽤나 국경이 많이 접해 있던데 맞습니다. 그 피난 가는 이란 국민들 시민들 모습에다가 거꾸로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이거는 뭐 들어가야 된다 다시 그거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이란의 현 혁명 수비대인가요? 그런 쪽에 레토릭도 보면은 우리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란이 이런 식으로 이 보니까 조금 만만치는 그냥 바로 수그릴 것 같지는 않네요.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이 트럼프를 약간 오판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검토 과정에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길어질 수 있고 뭐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처럼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상군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슈가 제일 중요한데 네네. 공중전은 어쨌거나 이제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아. 근데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밤사이에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고 예, 또 뭐 예. 얘기가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미군이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는 크루드 반군을 활용하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사실은 그 주변에 여러 군데에서 독립을 만들려고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들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최대의 사실은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고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 일종의 용병, 반군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도 아마 미군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좀 장기화가 될 수가 있고 좀 더 우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좀뭐 바라건대는 뭐 4, 5주 걸릴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로 한 2주 안에 서로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서로 힘은 다 보여주고, 네네. 예, 딱 해보면 소위 말하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해도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장기전을 가면 양쪽이 다 피해이기 때문에 아하. 지금도 피해지만. 뭐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니까 한 2주 안에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는 뭐 변동성이 당분간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2일 날 월요일 날을 갖다가 대체 공휴일로 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또 유튜브 같은데 분석 그 컨텐츠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면은 그 충격이 길지는 않았다. 뭐 오히려 저가 매수로 삼으면 결과가 좋았다. 이 컨텐츠가 주를 이루었어요. 네. 그렇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 보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어제 한 방 세게 맞은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늘 과거 케이스와 같을 수는 없는데 송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뭐 강도, 뭐 우려되는 정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위 향후 2주, 3주, 4주 그러니까 소위 어쨌거나 3월 말 전에 끝이 나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달 전 이달 중에 그렇지 끝이 나줘야 않으면 좀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글쎄, 네. 갈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블룸버그에서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지난 1970년대 이후에 한 50여 년간 예. 있었던 지정학 리스크에서 대부분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1년 사이에 대체로 평균적으로 어떻게 했냐 녹색선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다 올라서 끝났습니다. 초기에만 빠지고. 아하. 그런데 그 사이에 상당히 안 좋았던 1년을 보냈던 게 가장 큰 게 두 번인데 1973년과 2022년 두 번입니다. 1973년이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시리아 간의 전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차전이었더라? 4차 중동전. 4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이었고 예, 이때는 보면은 1년이 지났을 때 저 아래로 보면 거의 한 반토막이 났죠. 오, 유럽 지수가. 12개월 1년 동안 빠졌다는 얘기네. 그렇죠. 내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1차 석유 파동의 빌미가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우디가 여기에 그 소위 그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의 편을 들어주면서 예. 소위 그 석유를 최초로 무기화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반대쪽에 네, 당연히 섰다, 사우디는 사우디가. 중동의 맹주로서 네, 네, 네. 소위 이집트와 시리아의 편을 들어주면서 소위 이제 말하면 엠바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수 조치하고 예. 가격을 올리고 이러면서 당시에 한 3달러, 그러니까 소위 배럴당 3달러 하던 것이 1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3배 이상. 예, 두 달 만에. 와. 엄청났죠. 그리고 그때는 미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때였어 갖고 예. 오히려 상당히 심하게 좀 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팔할 때 그때가 닉슨이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좀 잘 안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저 때는 안 좋은 게 막 섞여 갖고 최악의 경우로 갔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침체가 왔어요, 저 때는. 네. 근데 이번엔 그렇게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서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을 괴멸시킬 것만 아니면 현재가
이제 거기까지 그건 이제 지상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가지 않으면 대부분 과거처럼 단기에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러우 전쟁 때는 그 왜 저렇게 안 좋았냐? 기억하시겠지만 러우 전쟁 때는 유가가 110달러까지 초반에 갔었습니다. 뭐 유가 상승도 있었지만 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그래서 연준이 금리도 인상하고 긴축하던 때였습니다. 사실은. 맞아. 그것이 사실은 더 네. 유가에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단지 전쟁만의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년은 러우 전쟁도 전쟁이지만 연준이 긴축으로 돌았을 때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주가가 상당히 부진해 보였던 것은 전쟁만의 이슈로 보기에는 좀 너무 좀 과하다. 결론적으로는 욤키프르만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이 어쨌거나 한두 주 안에 분위기만 잡으면 이번이 정말로 또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가에서도 그냥 금리나 시점을 확 미뤘던데요. 그거는 지금 유가도 유가지만 네. 미국 내 물가가 지금 자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지금 어젯밤에 또 그저께 밤에 나왔지만 ISM 제조업 지수 중에 ISM 제조업 지수 중에 그러니까 PMI가 예. 전반적으로 50이 좋게 나왔는데 지불 가격. 지불 가격 지수가 확 올랐더만. 네네. 예. 지금 보시면은 지불 가격이 지불 가격이 70이 넘어가면서 예.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7번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보면은 ISM,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뭔가를 원자재 같은 걸 사올 때 자기가 비용으로 쓰는 그 가격 지수잖아요. 저기 이제 3개월 정도 CPI의 상향, 그러니까 선행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 놓고 보면 이거 빼고 PPI도 12월, 1월이 지금 연속적으로 높았지 않습니까? 전월 예, 대비. 예. 거의 0.4, 0.5 전월비 증가를 했습니다. 전월비 0.5였으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PC가 원래 PC 1월 달 PC 물가가 지난주에 발표됐어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밀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지금 얘기는 근원 물가가 0.4, 0.5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은 이 유가 이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다시 올해 들어와서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란 이슈까지 지금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의 그 시기 자체를 상당히 뒤로 내지는 야 이렇게 가다가는 못 내리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걱정은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국장 비중을 늘리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뭐 근거 있는 상승이다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속도가 너무 이제 빠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고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셨을 것 같고 이 가운데 어제 시장의 조정이 다른 증시 대비로 워낙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또 섹터별로도 지금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네, 말씀 주신 예. 대로 뭐 일체적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사이에 많이 오르는 것들은 많이 빠지겠네. 네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특히 그걸 지금 당장 그 마음이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은 급하니까 레버리지 많이들 쓰신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레버리지는 이럴 때 못 견딥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실이 좀 심하고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신용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기 안에 자기가 사실은 증거금을 더 메꾸지 못하면 담보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 나오니까 사실은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어제 아마 발 빠른 분들이니까 많이 당연히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인 거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한 분들도 일부분은 이러면 조금 팔아놓고 현금 마련한 다음에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그 단기간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급하게 올랐고 그것에 또 일부가 일정 부분 레버리지 ETF나 뭐 이런 것들이 활용된 것들이 분명 효과를 준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제한 나머지들이 좀 비싸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4번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네.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코스피 선행 PER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 이익 대비 시장이 얼마나 거래되냐? 10배가 안 돼요. 9.9배 지금 차트를 보시면 9.9배. 그러니까 지금 과거 평균에 비해서 낮아요. 그러니까 정말 싸 보인 건 분명합니다. 네. 이익 개선은 되고. 예. 근데 삼성전자를 하고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네. 그러고 나면 거의 13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이익 개선 폭은 생각보다는 좀 미미하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리고 PBR로도 놓고 보면은
좀 많이 올라서 1.6배인데 지금 지금 ROE가 18%, 뭐 한 20%면 딱 좋을 텐데 뭐 적정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1.3배 좀 내려오긴 하지만 지금 ROE가 지금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격차가 지금 시장의 ROE가 격차가 심한 거죠. 10%하고 18%는 엄청난 차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다행스럽고 저는 개인 생각하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 소각화 이것 자체가 이익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자사주만 소각해도 ROE가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준다면 ROE가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러면 현재 PBR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래서 레벨 다운될 가능성을 막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마 오늘까지 혹시 장이도 빠지면은 네.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제도적으로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기억을 다시 되살릴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투탑은 여전히 뭐 조금 싼 구간이다라는 맞습니다. 네.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그러니까 소위 45도 각도로 계속 날아가는 주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간에 한 예. 번씩 변동이 이렇게 격하게 오고 마침 또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그 사이에 좀 비중을 아예 못 담았거나 적게 담았던 분들은 사실은 늘릴 수 있는 또 좋은 사실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런 그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항상 그건 저가 매수의 기회였기 네. 때문에 향후 한 1, 2주를 잘 보시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실 필요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송 대표님 나오셔서 이렇게 작년부터 우리 시장이 확 뛰어오르면서 이제 지수 측면에서는 S&P 500과 거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깨를 같이 한다. 우리가 1980년 1월 4일 날 코스피 100으로 시작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 한번 AI한테 물어보니 11월 말 정도 했을 때 S&P 500이 135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80년 그때 1월에 한 100 근처였다고 치면은 100에서 출발했고 얘들은 135에서 출발해가지고 S&P 500이 7천 못 찍고 그 뭐 7천 근방까지 왔던 거고 우리는 뭐 6,340에서 이제 지금 한 10%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 보면 100에서 한 6,340 온 거나 135에서 뭐 7천 가까이 간 거나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 그동안 늘 저평가.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진짜 이제 저평가냐 아직도 뭐 아니면은 저평가는 벗어났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싼 맛에 사는 거는 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묘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40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면 그 주가는 연평균 한 9에서 10% 사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증가 지수가 네, 전반적으로 네. 수렴한다 첫 번째로는. 아, 예. 근데 그 어느 시기에 근데 그게 격차가 한 10년씩 격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10년 동안 손가락 빨았잖아요 한마디로.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한 2, 3년 만에 확 캐치업을 한 건데 일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절대적인 이제 증가율은 그런데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익 대비 현재 시장의 이제 절대 그 주가 소위 이제 그걸 우리 밸류에이션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 절대 레벨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상대적으로 싼 건 분명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R이 우리가 지금 뭐 10배에서 13배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포함하면 10배고 빼면은 13배라는 건데 13배가 비싼 거냐? 과거의 평균 밴드에서는 비싼 건 맞습니다. 상단에 거래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주변국하고 비교해 보면 예. 또는 내지는 뭐 선진국하고 소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미국은 조정 받아도 지금 20배가 넘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이익 개선폭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비싸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을까? 뭐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소위 기본적으로는 좀 IT 위주로 가긴 했지만 네. 나머지 분야들도 상당히 좀 뭐 좀 기대할 볼 만한 수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야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직은 뭐랄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너무 단계가 많이 올라서 소위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는 건 사실이나 밸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러니까 싸진 건 아니니까 옛날 네, 같이 네. 너무 싸다는 아니지만 적당한 수까지 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5,439, 코스닥도 4.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1,082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6%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만 2,400원, SK하이닉스가 10%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84만 5천 원이고요. 현대차입니다. 7% 내림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5만 1천 원. LG에너지솔루션 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38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15%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호가는 10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3%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163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스퀘어가 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5만 원. 기아입니다. 8.9% 내림세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5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36만 5,500원, 에코프로도 7%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호가 18만 4,900원으로 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레인보로보틱스 모두 7% 안팎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에이벨바이오입니다. 3.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8,300원. 리노공업, 케어제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 예상 체결가 10만 원, 리가켄바이오는 19만 원으로 1%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양시장 일단 호가에서는 추가적인 좀 하락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일단 방산주들, 금융주들, 정유주들 호가 흐름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호가가 12%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호가는 160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IG넥스원 오늘 24% 급등 예상됩니다. 아우, 네, 대단하네. 방산주는 이 와중에 진짜 불기둥이네요. 그러게요. 예. 아, 제가 그냥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달에도 코스피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등락 범위로 5,900에서 6,600을 제시했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12개월 선행 PER로는 9.7에서 10.8배, 12개월 PBR로는 1.6에서 1.79배에 해당한다. 실적 개선이 지수 레벨을 지지할 것이고 반도체가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이제 뭐 반도체 외에는 업종 대부분이 고평가 국면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부담이 덜한 조선 정유, 소프트웨어 등을 주목한다 했죠. 이제 3월에 주목할 이슈는 중동 리스크라면서 유가 변화에 충격받지 않을 업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포인트를 짚은 셈이죠. 포인트를 짚은 셈인데 문제는 이제 이걸 아마 3월 리포트를 내면서 2월 뭐 마지막 주간쯤에 마무리를 했겠죠. 5,900에서 6,600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참 시장 전망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죠? 예. 지금은 이제 기사를 그대로 읽다 보니까 특정 증권사 이름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이제 너무라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 했는데 저거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거는 5,400원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판단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아까보다는 이제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한번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재밌는 자료를 가져오셨네요, 대표님. 지금 뭐 셀코리아 해가지고 외국인이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줄었을 것 같은데 막상 데이터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순매수도 갖고 이제 네. 뭐 개인이 샀다, 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제도 사실 한 5조. 글쎄.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고요. 제가 어제 거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해보니까 37.46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한 5조 팔은 거가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이제 워낙 커져갖고 이제 예전 5조의 그건 느낌은 아닌데.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코스피가 이번에 빠져서 그렇지 지난주까지 5천 조가 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5조 해봐야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향성 자체는 이번 주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팔지는 모르겠으나 뭐 오늘까지 뭐 포함해서 이번 주에 기본적인 방향성 보시면 작년 지금 바닥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1월 달 말, 그 다음에 2월 달 말, 제가 저 위에 하나하나 써는데 작년 말에 31, 뭐 이런 거에서 36, 지금 37까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를 셀코리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의 외국인이 37%씩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사실. 대부분은 다 자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외국인 하는 것도 조금 뭐랄까 이제는 과해지지 않냐? 이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예. 때문에 그러면 대체로는 국내에서 소비 다 이렇게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 국내 장은 외국인들이 움직이기보다는 결국은 국내 기관과 국내 개인들이 사실은 움직이는 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국내 개인들의 지금 예탁금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어제까지 업데이트했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까지가 120조 원으로 다시 돌파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기 자금들은 여전히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주에 조정을 의외로 또 대기 자금들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강세장에서 현금 비중 그래도 1-20%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돈 벌어야지 뭔 현금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장을 맞고 보면은 그 얘기가 맞긴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주신 차트는 딱 보는 순간에 일반적인 제1감하고 다르구나. 외국인 비중이 지금 줄었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낮아졌던데요. 전체 지분율이. 그래도 그러니까 최고가 저도 아까 체크했는데 51점 몇에서 한 달 새에 50점 어제가 50.03?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셀코리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 많이 먹은 사람들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부 사실은 뺄 수 있죠. 예. 그래서 영원히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로 뒤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또 사갖고 또 더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수치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셀코리아는 전혀 아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뭐 환율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달러 인덱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지금 일단 거래 유동성이 확보되는 미국 달러로 지금 다 달려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어제 99 지금 99가 지금 넘었죠. 99 올라섰습니다. 예, 99까지 지금 올라서 있는 99.07. 그럼 저희 예. 그 환율 얘기를 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3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여전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다만 뭐 장중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좀 줄여냈다. 호르무즈 폐업을 지나는 그 유조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좀 호송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많이 떨어졌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592로 3.4% 하락, 코스닥 2.8% 떨어집니다. 1,104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 떨어집니다. 지금 18만 4,800원, SK하이닉스도 4% 하락합니다. 90만 원이고요. 현대차도 5%대 하락입니다. 55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8% 내림세로 11만 8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 떨어집니다. 38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 하락합니다.
현재 지금 163만 6천 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3% 급등합니다. 16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4%, 6%대 하락입니다. 54만 4천 원. 기아입니다. 7% 떨어집니다. 16만 8,400원. HD현대중공업이 6% 하락하면서 5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3%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37만 1,500원. 에코프로도 7% 내림세고요. 에코프로비엠도 6% 하락입니다. 삼천당제약 73만 원으로 4%대 하락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 떨어지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3% 약세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리노공업, 니가캠바이오, HLB 일제히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5% 안팎으로 지금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유주들 GS, SK이노베이션, S오일. S오일이 지금 25% 급등합니다. 17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정유주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 전반적인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셨고 LIG 넥스원 오늘 지금 현재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방산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가를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LIG 넥스원이 26% 급등 중이고 풍산도 19% 급등하고 있고 현대 로템도 7% 강세입니다. 방산주, 정유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7% 하락입니다. SK하이닉스도 88만 4천 원으로 90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1,551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 2,064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563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냅니다. 외국인 8억 원 순매수, 기관은 90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91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도 많이 올라갑니다. 12원 90전 상승한 1,47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이 연출이 되네요. 네, 예. 그러네요. 아까 지금 보자. 환율 얘기하려고. 환율 얘기하다가 예, 그거였죠. 일본도 잠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2.3% 하락 출발입니다. 네. 지금 아까 환율 얘기하다가 마주쳤는데. 네네. 네. 뭐 1차적으로는 지금은 뭐랄까요? 그 사이에 습관이죠. 김희진 장군 이런 게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돌아간 어수선하다, 불안하다. 일단 달러 사자. 예. 그러니까 일단 달러로 바꾼 거죠. 일단은 달러로. 예. 달러를 일단 바꿔 놓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이죠. 이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의 이슈가 결국은 달러 약세 기조로 돌아선 것이 다시 강세 반전될 거냐에 대한 이제 그게 퀘스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가. 근데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무역 가중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좀 명확할 것 같아서 네.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프레드에 가보시면 이제 샌프란 연은에서 제공하는 걸로 다 보시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건데. 샌프란이 아니고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 예. 세인트루이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트럼프 2기 시작되면서 보시면 일단은 달러가 선진국 파란색, 녹색 신흥국, 우리나라는 이제 저 신흥국 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수 자체가 달러 약세가 양쪽에 나타나는데 신흥국 대비로가 좀 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더 강하게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달러 약세가.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드러켄 밀러가 브라질을 편입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걸 했었는데, 요게 혹자들은 트럼프 1기 때를 경험해 보면은 트럼프 2년 차에서는 달러가 강세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17년에서 18년까지는 그때 진짜로 달러 약세 갔다가 18년부터는 강세 반전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8년 이후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도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번 이란
사태 전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의 이제 가장 큰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당시에는 생각해 보시면 2018년도에는 뭘 했냐면 파월을 엄청나게 트럼프가 공격할 때였습니다. 자기가 임명해 놓고 파월이 금리 인상하고 18년도엔 심지어 긴축까지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18년도에 할 때였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당연히 강세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제 기억에 2%, 1%, 2% 사이에 있던 게 거의 3%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금리가 아주 초급등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영향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케빈 워시가 대기하고 예. 있는 연준이 그때 파월처럼 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약달러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방향성 자체가 이번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정말로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결국은 이 사태가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방향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다시 달러 약세 기조로 돌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오히려 이번에 이란 이슈 예. 보다는 유가도 뭐 당장 문제가 되지만 이슈보다는 미국 내 이슈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아까 언급 주신 대로 물가 우리 앞서도 좀 그러니까 이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초반에 이제 언급을 했지만 PPI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강하게 나왔고 우리가 어젠가 발표되었던 지금 ISM 제조업 지수의 지불 가격 자체도 지금 70대로 초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3개월 시차를 두고 CPI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붉은색이 CPI하고 파란색이 미국 ISM 제조업의 지불 가격인데 지금 보시면 방향성 자체는 달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PC 물가에 대한 예측치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라나 뭐 이런 데들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될 1월 달 PC 물가 자체가 전월비 한 0.4% 이상 그리고 지금 12월도 꽤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12월, 1월 연속적으로 지금 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 결국은 이것은 지연 효과죠. 관세의 지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연준이 케빈 워시가 아무리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 단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걱정일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게 사모대출 시장 자체가 최근에 많이 계속 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것의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특히 미국 시장의 주가의 가장 중요한 큰 단초다. 결국 물가와 신용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미국 시장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거고 그것 자체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여전히 조금 더 비중을 넓히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드러켄 밀러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주말 동안 제가 잠깐 다른 거 보다가 모건 스탠리하고 드러켄 밀러의 인터뷰가 그 네, 유튜브에 네.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그거 중에 뭐 다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드러켄 밀러는 멋진 투자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머러스하고 겸손도 하고 자기 객관화도 분명하고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도 분명하고 뭐 이런데 흥미롭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 자기가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네. 네.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공시할 의무가 없거든요. 거기에 지나가면서 언급을 한국과 일본의 의미 있는 규모의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네. 그것은 AI 분야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컨대 AI 분야는 한국일 것 같고요. 예. AI가 아닌 것은 아마도 일본의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워렌 버핏도 상사주나 이런 것을 사실은 원자재 연관해서 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드러켄 밀러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갖고 비중을 꽤 가져간다고 놓고 본다면 이번에 이란 사태를 전후해서 오히려 그들이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너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서 너무 지금 약간 지금 한 이틀 연속 빠지니까 공포스럽긴 한데
지금 AI의 투자의 방향성 자체가 아직은 지금 꺾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조정 자체를 그 사이에 좀 주저주저 하면서 비중을 못 늘렸던 분들은 일정 부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어제 장 열리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전망이 큰 일이 있겠느냐, 미국도 잘 버텼는데 이러다가 또 하나 이제 별일이 있겠느냐 중에 금융위에서 내놓은 대책이었던가요? 뭐 100조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 기금이 동원될 수 있다. 그 뭐 시장 안정 기금이라는 게 뭐며 그거 실제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 대표님? 그 시장 시장 안정기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연준이 그 역할을 하죠. 연준이 예, 연준이 뭐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딴 게 아니라 이게 네. 항상 이런 것은 뭐라면 그러니까 신용 그러니까 소위 마비가 올 수가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될 때. 네, 예. 그럴 때 원래 정부의 최종 역할은 마지막 보루. 그럼 그러니까 던지면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러니까 거래하는데 부담 없게 해줄게. 사실은 예. 이런 역할이라서 그걸 100조를 다 쓰겠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치 우리가 연준이 과거에 몇 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예. 어느 나라든 사실은 이제 단기 그 금융시장이 혹시라도 이게 딱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초크가 온다. 예, 아, 확 이게 초- 쫄라졌을 예, 때 예. 거기에 이제 소위 숨통을 튀게 해주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무 옥죄지 마. 그러니까 예. 이게 이런 걱정하지 마. 사실은 그런 역할이지 그거 자체가 뭐 그거를 꼭 써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멈추려고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라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AI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또 선행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또 고점 아니냐,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과거를 통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과거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또 배워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아까 마치 제가 이제 2기를 통해서 드로켄밀러도 AI 분야로 한국을 산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AI를 지금 팔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자체는. 어쨌거나 지금 머릿속에는 나름대로의 이제 순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제가 주말 동안 또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가베칼이라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거길 제가 조금 약간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예. 거기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I 버블은 2000년도로 봤을 때 뭘로 끝날 거냐? 거기에는 아마존이 피크를 먼저 치고 마지막 피크는 코닝이 친다. 코닝이 고점 치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거 이제 시장이 끝난 거다. 라는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시스코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997년부터 한 2002년 사이에 이제 닷컴 버블 때죠. 그러니까 소위 인터넷 지금 AI 열풍이면 당시는 인터넷 열풍이었죠. 당시에 그러면 제일 선두주자가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붉은색인데 한번 초반에 랠리를 펼쳤죠. 그래서 고점이 언제 왔냐면 99년도 12월에 왔었고요. 그 잘 먼저 왔었습니다. 닷컴이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그 두 번째로 이들로 받아서 이제 소위 인터넷에 소위 라우터 열심히 만들고 지금에 빠르면 엔비디아 같은 데입니다. 시스코가 파란색인데 시스코가 2000년도 3월에 그 다음에 피크가 왔고요. 마지막에는 소위 당시에 이제 통신망 깔고 뭐 이러니까 광통신 뭐 이런 거 하면서 코닝이 당시에 마지막에 피크를 쳤는데 2000년도 8월에 네. 마지막 피크를 쳤습니다. 최근에 코닝 차트를 그려보시면 예. 코닝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최근에 이제 한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시감들이 드는 거죠. 그때처럼. 지금도 네. 지금 AI에서 데이터 센터, GPU, 뭐 메모리 쭉쭉 가다가 지금 광통신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닝이 이제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어서 예. 약간 그때처럼 이제 기시감이 들긴 하는데 아직은 뭐 엔비디아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고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를 지금 다시 탑픽으로 제시하는 외국계들도 좀 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 많이 쉬었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랠리를 펼쳐준다면 당분간 코닝도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지속이 될 텐데 그것의 중간에 대출 시장에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대출이 여력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네. 머릿속에는 소위 이제 고점의 순서가 어떻게 올지 근데 지금 아마존이 현재 AI의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당시에 2000년도에 아마존이 지금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입니다. 네, 예. 안타깝게 둘 다 비상장이에요. 그래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고점을 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얘가 벌써 고점이 맞는지. 그래서 프락시죠. 이제 대체로 볼 수 있는 게 오픈 AI에는 소위 그 소프트뱅크 일본에 상장돼 있는 그 정도 볼 수 있고 두 회사가 이제 빠르면 올해 한 4, 4분기에 상장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때까지는 피크를 논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AI의 투자가 올해는 확정이 돼 있고 내년도까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점이 올해 안에 온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잘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소위 고점대의 그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방산주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9% 지금 하락으로 바뀌었고 에? 9% 하락으로 바뀌었고 지금 SO일 같은 경우는 지금 29% 지금 하한가 지금 예상이 하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아우. SK하이닉스는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빠르게 낙폭이 좀 축소되고 반도체 쪽은 줄이고 있고 낙폭을. 예, 근데 뉴욕 증시 쪽에서도 방산주들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맞습니다. 됐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좀 심리를 반영하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맞아요. 빠르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기 자금들이 어찌 보면 또 지금 반도체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투자가 단기에 지금 벌써 끝날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진짜 크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